제18장 중일전쟁의 불길 속에서 1. 새로운 정세를 맛받아. 우리가 노국여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은 간산봉 전투가 있은 후인 1937년 7월 중순경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9.18 사변이 새로운 9.18을 낳게 되고 일제의 만주강점이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의 전 영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해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해 왔었다. 그러나 막상 로국여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중일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정세 발전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이 앞으로의 세계 정세와 조선혁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우리 혁명에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중에는 세상에 로국여라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누구도 이 다리에서 한밤중에 울린 총소리가 근 3000일 동안이나 중국 땅을 피바다에 잠그고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를 휘몰아 놓는 전주곡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1939년 9월 파쇼 독일의 볼스카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로 보는 것이 일반의 공인된 견해로 되고 있지만, 그보다 2년 앞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로국여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중일 전쟁은 9.18 사변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세우고 완성시켜온 대아시아 정책의 산물이었다. 일제가 만주를 삼켜버린 그때 벌써 세계의 진정한 여론은 그들이 멀지 않아 중국 관내로 쳐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일제는 동북 삼성을 강점한 후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1933년 1월에 산해관 공략과 화북지구의 침입, 열하작전에 의한 성소재지 승덕의 점령, 진황도 상륙, 하북성 동부지구에로의 진격 등 이 모든 군사작전은 일본 군대가 만주 사변을 도발한 후 몇 해 사이에 있은 것이며, 미국에 감행하게 될 중국 본토 침략을 위한 준비작업의 한 측면이었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일제의 화북 침공에 항전으로 맞설 대신 인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국 배족적인 당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만리장성이 이북의 광대한 땅덩어리를 사실상 일제의 점령지로 내맡겨버리고 화북을 일제의 감시와 통제 밑에 놓이게 하였다. 이러한 유화정책은 결국 일제의 침략적 야망과 전쟁 광증을 부추겨주는 것으로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밑에서 화북의 친일 세력은 화북 오송자치운동이라는 것을 벌이었다. 이른바 독립을 요구하는 이러한 매국운동의 결과로서 친일적인 기동방공자치정부가 조작되었다. 이런 계단식 방법으로 만주 전역과 화북의 명맥을 완전히 틀어진 일제는 1936년 초 배일운동의 엄격한 단속과 중국, 만주, 일본의 경제적 합작, 공동방공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외교 방침이라는 것을 내걸고 중국 관내에 대한 침략 준비를 노고라 하였다. 일독 방공협정의 체결은 새 전쟁 준비를 부추기고 조장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 되었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자세와 매국 배족적인 정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을 마음 내키는 대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의 중국 본토 침략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나라와 민족의 생사전망이 절대 오른 그때에도 장개석은 대내적으로는 홍군을 포위 공격하고 인민들의 항일 구국운동을 탄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굴복하는 안내 양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대일 타협 노선을 견지하였다. 장개석의 비굴한 대일협조 정책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의 중국 관내 침략을 묵인해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로국여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의 조작으로 일본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되었다. 일제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단행하게 된 것은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에 응당한 산물이기도 하였다. 1937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공황의 파도는 또다시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새 시장들을 개척해보려고 혈안이 되었다. 시장 쟁탈을 위한 싸움은 열강들 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었다. 이러한 모순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의 리권을 둘러싼 미영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알력과 대립이었다. 일제는 구미 열강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도를 중국과의 전면전쟁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 전쟁만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영 세력을 구축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에 대한 미영의 태도는 양면주의적이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무분별한 침략적 망동을 제한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중국의利益을 희생시키는 일제의 침략을 조장시켰다. 그리고 일본을 사척하여 반소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미영은 이런 방법으로 저들이 중국에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리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화북 사변 후 일본 제국주의는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동아 대륙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양으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기본 국책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전쟁 정책은 전쟁 정책대로 추진시키면서 동시에 시기를 기다려 동남아 방향으로 남하하려는 전략적 방안이었다. 고노의 내각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불간섭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중국 내부에 아직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확고히 성립되지 못하고 있던 유리한 기회를 타서 마침내 중국에 대한 전면전쟁을 도발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 군대는 군사연습 중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완평현성에 대한 수색을 무리하게 요구해 나섰다. 이것을 발단으로 하여 충돌이 야기되었다. 일본 군대는 송철원의 29군이 저항에 나서자 러구교를 점령하고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러구교 사건은 하나의 자그마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만큼 현지 교섭으로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도발이 구실을 찾고 있던 군부의 압력 밑에 고노의 내각은 7월 11일 일본에 있는 사단들의 중국 파견을 가기위해서 결정하고 말로는 군사적 충돌의 불확대를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이 별치 않은 사건을 중일전쟁을 확대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8월 13일에 일본군은 벌써 상해를 공격하는 데 이르렀다. 러구교에서 울린 총성은 드디어 중일 간의 큰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세 요구에 맞게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전략 전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지며 우리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에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줄곧 사색을 거듭하였다. 중일전쟁은 일제가 화북이나 먹고 물러앉을 국지전이 아니었다. 또 만주사변처럼 몇 달 동안의 속전속결될 성격의 싸움도 아니었다. 이 전쟁은 그 자체가 장기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으며 지역전쟁,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일 교전 쌍방 외에 제3의 나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일소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조선과 만주는 로일 각축전의 중요한 마당이었다. 그것이 금세기 초에 있었던 로일 전쟁 발발의 주되는 원인으로 되었다. 소련이 성립된 후에도 일본의 대륙 침략 야망으로 하여 여전히 소일 간의 관계는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었다. 중일전쟁 전야에도 소련과 일본은 아무르 강상에 있는 두 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아슬아슬한 대결상을 보였다. 그것은 일척즉발의 전쟁 위험을 배태한 대결이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직접적인 외교적 교섭으로 분쟁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일본은 그 후에도 일만 공동방위라는 명분 밑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소련과 맞섰다. 세계의 대다수 여론이 소일 간의 이 분쟁으로 큰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전혀 무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몽골과 소련의 원동 부분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지만 일본은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따라 강해지고 있는 소련의 국력과 국방력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조건에서 소련과도 전쟁을 한다면 그보다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었다. 일본은 두 개의 대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국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적지 않은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전쟁이 확대될수록 우리 혁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중일전쟁 발발에 대해 처한 전략적 방침을 한시바삐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할 절박성을 느꼈다. 1937년 7월 중순 백두산 미령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와 그해 8월 초 장백현 저수탄에서 소집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회의는 이 방략을 확정한 회의들이었다. 우리는 이 회의들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올릴 때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백두산 미령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동희, 리재순을 비롯하여 백두산 지구와 국내에서 활동하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서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적 배후 결란 작전을 강화하며 전민 항쟁 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백두산 서남부 일대와 국내에 더 많은 지하조직을 내올 때 대한 문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공작 소조들이 낙림산줄기를 이용하여 혁명 근거지를 꾸리며 국내 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를 조직할 때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파, 장백현, 하강구 일대에서의 당조직 건설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 건설 정형, 군중정치사업과 유격대 원호 사업 정형을 요해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토의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자기 나라를 세계 5대 강국의 하나, 3대 해군국의 하나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열강들도 그런 눈으로 일본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조만간에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일제가 초기에는 비록 중국의 항전 역량에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우세를 차지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부정의의 전쟁은 항상 내부 모순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국 내에서의 전쟁 세력과 반전 세력 간의 모순과 리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모순은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구라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동맹국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확대하고 남방 진출을 단행하게 되면 그것은 불피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끝없는 치부역과 팽창력의 환장이 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한 다음 그것을 채 소화하지도 않고 연방 중국 본토까지 삼키겠다고 욕심사납게 덤벼들었지만 그것은 고양이가 소대가리를 맡은 격이었다. 일본이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기구들을 더욱 강화하고 완비하였다. 각종 파쇼 악법들이 새롭게 조작되어 인민들의 사상과 육체를 무시무시하게 얽어매였다. 1913년부터 실시하여 오던 군기보호법도 전시 환경에 맞게 개혁되었다. 적들은 전시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특수한 사명이니 대륙 정책 수행에서 조선이 걸머진 임무니 뭐니 하면서 모든 것을 전쟁 수행에 복종시키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약탈은 경제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적들은 인적 자원도 사정없이 약탈하였다. 청장년들을 징발하여 전쟁판에 내몰았고 막대한 노동력을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장들에 강제로 동원시키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할 바 없이 강해지고 악랄해진 일제의 파쇼적 호갑과 경제적 약탈은 우리 민족의 처지를 참을 수 없는 막바지에 밀어넣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런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일전쟁으로 하여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영활하게 이용하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처수탄에서 열린 군정간부회의에서도 정세를 이런 각도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조직 건설의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였다면 처수탄회의에서는 적 배후 결란 작전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항일 연군 부대들과의 협동작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측면에서 많이 협의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도 역시 두만강 압록강 연안 일대를 비롯한 광활한 지역에서 적 배후 결란 작전을 강화하며 국내의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는 적 배후 결란 작전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벌리기로 하였다. 하나는 낭림 산줄기에 의거하여 미령망을 끓이고 국내 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전민 항쟁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격전의 방법으로 일본 침략군의 중국 관내로의 기동을 가로막고 그들의 전략 작전을 파탄시키는 것이었다. 처수탄 회의에서는 새로 세운 전략적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부대들의 활동 지역을 실정에 맞게 분담하였다. 국내에 파견할 무장서저와 정치공작 서저 문제도 협의하였다. 적들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우리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의 군경 우두머리들은 우리가 새로운 활동 방침을 세우고 부대를 개편하고 활동지역을 분담하였으며 8월 29일의 국치일을 계기로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고 국내로 일제히 쳐들어갈 것을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응책을 세우느라 복닥소동을 피웠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사실이 적들의 비밀문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처수탄 회의를 마치고 장백 림강 현경으로 다시금 나가기에 앞서 나는 동북 항일연군 부대들과의 연합작전과 적 배후 결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증민을 만났다. 그 당시 위증민은 만강의 상류인 화피아 기술계 동만강 미령에서 정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을 동만강 미령으로 안내한 사람은 중대 정치 지도원이었던 주제일이었다. 그가 동만강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주제일은 강원도 태생이었지만 어렸을 때 화룡지방에 가서 살다가 어랑천에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유격부가 해산될 때 화룡에서 살던 6세대가 처수탄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중 한 세대가 주제일인의 집이었다. 주제일은 반일부대에서 사업하다가 1937년 3월에 자기 초와 함께 우리 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때 우리는 그를 반일부대 출신의 중국인 병사들이 많은 중대에서 정치지도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가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 풍습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경희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있다가 연대 정치위원으로까지 승진하였다. 주제일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사히 안내하였다. 위증민은 중일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협력을 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조선 인민들의 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중국 혁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조선 동지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전후 속에서 거락을 같이 한 나날들은 두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 운동 역사에도 영원히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사령, 조선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을 오늘은 중화민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조선인민이 우리의 편에 확고히 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위증민의 말은 매우 절절하였다. 이군 정치위원이며 남만 성위 서기의 중책을 지닌 그는 진실을 담아 이야기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반민생단 투쟁의 극좌적 어유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증민은 그 누구보다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고충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였다. 나는 그가 조선인민을 동정하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여러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응당한 경의를 표시하여 왔다.
그도 시종일관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었다. 위승민은 경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항상 높이 평가하곤 하였다. 이날 위승민은 중일전쟁이 터진 후에 중국의 내외 정세와 중국 공산당의 대일전쟁 방침에 대하여 상세하게 통보해 주었다. 그 통보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새로운 국공합작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 애국인사들의 움직임이었다. 7.7사변이라고도 불리우는 로구교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이 다 떨쳐나서는 항일전쟁만이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민족통일전선에 튼튼한 장성을 쌓아 외놈의 침략에 저항하자고 전국에 호소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국공합작을 공포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언을 국민당 중앙에 보내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측의 내전의 중지와 국공합작을 호소하는 제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고 관내로 침략의 창끝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국민당은 공산당을 반대하고 러농 홍군을 토벌하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항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장개석은 방대한 군사 역량을 동원하여 서금에 있는 중앙 소비에트를 없애버리려고 무려 5차례에 걸쳐 대규모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다. 국민당은 외적보다 공산당을 오히려 더 적대시하였다. 중국 공산당도 당시까지는 항일에 주력을 돌릴 수 없었다. 공산당의 주공 방향은 토지혁명과 국민당과의 싸움이었다. 외적이 침노하였을 때에는 내전을 일시 중지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항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제2차 국내혁명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내전과 내분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섰다. 그 후 중국 공산당은 대세에 맞게 항일 제일주의의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갔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북상 항일의 구호 밑에 역사적인 2만 5천리 장정을 단행하여 섬감령 변구에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 후 그들은 동정항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그 후 반장항일로부터 연장항일로 구호를 바꾸고 국공합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 있게 노력하였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이 노력은 서안사변을 계기로 심화되었으며 중일전쟁이 발발된 후 여산에서 진행된 장개석과 주울레 담판으로서 마침내 그 열매를 다시 얻게 되었다. 나는 여산 담판 때 주울레가 장개석과 만주와 화북 그리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활동을 적극할 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위중민의 말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이 항일전쟁 수행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영도하는 무장투쟁에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37년 초 모택동은 소련의 국제정치 잡지 태평양에 쓴 전 중국 구국회 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 항일주의가 가능하다는 산신례로 동북에서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들었다. 그는 동북지방의 항일 유격대가 몇 해여간의 투쟁에서 10만 이상의 적 유생 역량을 소멸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줌으로써 중국 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공을 견제하고 지연시켰다고 썼다. 동북 항일 유격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업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승민과 나는 일제가 시비리보다 중국 본토를 먼저 삼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적 배후결안의 대부분의 부담은 북만의 항일 연군 부대들보다 동만이나 남만의 항일 유격 부대들이 많이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날 위승민은 의견을 교환하던 과정에 공헌영의 부하가 남경정부 밀사의 자격으로 소련 경례를 거쳐 이군 지도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남경정부 밀사가 만들어 온 것은 국민당의 남경정부가 동북 항일 역량과의 합작을 각방으로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헌영은 왕덕림의 구국군에서 부사령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왕년에 우리와 함께 인민혁명군을 창건하는 데서도 한몫하였다. 공헌영은 소련 원동군 사령부의 연락을 받고 일부 인원들과 함께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관내로 들어갔다.
관내에서의 그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였다. 그는 리두 왕독님 등과 함께 남경정부와도 연계를 가지고 장항량의 구 동북군과도 관계하면서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동북의용군 총사령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남경국민당 정부와의 연계 밑에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한 외부적 지원을 종종 조직하곤 하였다. 공헌영이 우리에게 남경정부의 명의로 밀사를 파견한 것은 그가 만주지방의 항일무장투쟁에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밀사도 공헌영과 마찬가지로 동만에서 반일투쟁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밀사는 관내에서의 투쟁과 동북에서의 투쟁을 하나로 연결시킬 필요를 강조하면서 관내에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러농 홍군이 국민혁명군 소속 부대들로 개편되어 장개석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에서 동북에서의 항일무장 부대들의 활동도 남경정부의 정적인 작전적 구상 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관내 실정과 동북 실정의 구체적 차이점과 동북지방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상대적 독자성을 들어가면서 그가 제기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남경정부 밀사는 우리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제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면서도 관내와 동북지방의 불가분리적인 연관에 대하여 잊지 말고 허상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구루를 박아서 강조하였다. 우리는 관내 투쟁을 돕는 의미에서 동북 삼성과 조선에서 일제의 배후를 철저히 타격할 것을 공약하였다. 밀사는 자기가 소련을 경유할 때 중일전쟁 과정에 생기는 부상병들의 치료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니 상병자들이 생기면 필요한 때 약속된 통로를 거쳐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소련의 노약자들을 보낸 전례도 있고 또 자기의 통로를 따로 가지고 있었지만 밀사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앞으로 그 통로도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중민과의 담화를 통하여 나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전략에서 우리와 중국 공산당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배후결한 작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중민과 헤어진 후 우리는 장백 림강 현경의 어떤 밋밋한 산능선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가지었다. 회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 비슷한 수직굴이 있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장난꾼이 그 굴에 돌을 굴려놓았는데 한참 만에야 첨벙하는 소리가 났다. 높은 산능선 바위 틈에 어떻게 그런 굴이 생겨났는지 신비스러웠다. 이 회의에서는 중일전쟁과 관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략적 과제가 상정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지휘관 병사들의 결의가 피력되었다. 오늘날의 결의 모임 같은 회의라고 할까? 백두산 미령과 저수탄에서 열린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였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대회에 대하여서는 혁명역사 전문가들과 조술가들이 글도 많이 썼고 회의에 참가했던 투사들도 여러 기회에 회상하였기 때문에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백두산 회의와 저수탄 회의, 지휘관 및 병사대회는 다 중일전쟁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 대안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중일전쟁 첫 시기부터 국내 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적 배후결한 작전을 과감히 벌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러구교 사건 직후에 장백현 19도구 마순구 부근 전투와 장백현 13도구 서강성 습격 전투를 진행하였으며 영천리 류가동 부근 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를 벌리었다. 이 시기 민족혁명당의 기관지 전도는 우리의 적 배후결한 작전을 두고 이것은 확실히 저중 양국 민족의 위대한 연합전선의 제1성이라고 썼다. 이 시기 적 배후 타격을 위하여 최현내 부대도 장백을 떠나 림강, 동화, 료하, 몽강으로 이동하면서 거듭 전과를 올리었다. 안길과 박장춘도 강건부대와 연합하여 적들을 통쾌하게 적지었다. 김책, 허형식 등이 진행한 해륜 원정과 심양 철도 연선까지 진출한 남만 부대들도 적의 배후를 크게 타격하였다. 우리의 무장 서부대와 정치공작 소조들은 국내 정심 깊이에 침투하여 도처에서 적들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조선과 만주에서 저중 공산주의자들이 벌린 정치군사 활동과 치열한 배후결란 작전은 중국의 항일 진영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중국을 단숨에 먹어보겠다던 일제의 허망한 꿈은 북중국과 상해계선에서 중국 인민들이 벌린 투쟁과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 동북지방 항일연군 부대들의 적극적인 배후결란 작전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일경론, 단기 종전론을 떠들던 일본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적 배후결란 작전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림강현 신태자 미령에서 당시까지의 배후결란 작전 정령을 청하하고 조선 국내에서의 배후결란과 적의 군사수송체계, 특히 무기와 탄약 운반을 파탄시킬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대표적인 전투가 휘남현성 전투이다. 휘남현성은 교통이 발달된 피공지의 성지여서 습격하기가 매우 불리하였다. 멀지 않은 곳에는 길해선이 있었다. 휘남 근처의 여러 것이 적의 토벌대 거점으로 꾸려져 있는 조건에서 성시 공격에 성공한다 해도 제때 철수하지 못하면 적 증원부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었다. 휘남현성 진공이 여러모로 봐 불리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전투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7연대를 파견하고 새로 편성된 리동학 최춘국인의 경위연대와 사사의 일부를 참가시킨 것은 이 현성이 적 배후결란 작전의 타격 대상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이었다. 휘남현성은 적의 주요 토벌 거점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여러 현들에 파견되어 있는 위만군 부대들의 후방기지이기도 하였다. 성 안에는 2개의 큰 군수품 창고가 있었다. 이 현성진공 전투에는 항일연군 부대들과 함께 반일 부대들도 참가하였다. 아군은 불의의 성 안에 쳐들어가 적의 군수품 창고에서 많은 전과 솜, 식량을 빼앗은 다음 주동적으로 철수하였다. 현성 습격 전투 후 아군 부대들은 해령, 반석, 몽강 등 방면에서 밀려오는 일본군과 위만군의 증원 부대들을 다시 한번 호되게 타격하였다. 휘남현성 전투에 앞서 우리 주력부대가 진행한 무성 서강 매복 전투도 배후결란 작전에서 잠옷 의의가 컸다. 적 배후결란 작전의 나날 우리는 리달경, 김영환, 전철산 등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다. 김영환은 왕청에서 공청사업을 하다가 유격대 입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격구 시절에 그를 연길 유격대 중대 정치지도원으로 파견하였다. 1937년 12월 김영환은 연길 땅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철사는 훈춘 유격대 출신이었다. 우리는 럭산 전투 때 그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 후 그는 왕청 4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소환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어진우가 잘 안다. 전철사는 1937년 9월에 앵목에서 전사하였다. 이 시기 우리는 남만에서 조국광복회 대표로 사업하던 리동광도 잃었다. 유능한 정치 일꾼이었고 용감한 유격대 지휘관이었던 그의 희생을 두고 양정우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적의 남만 토벌 작전 때 리동광은 통화 중심 효원이가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적의 토벌 사령부가 있는 고산자를 거쳐 류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약장사로 가장한 채 2명의 호위송원만을 데리고 대낮에 적들이 욱실거리는 고산자 거리에 들어섰다. 골목골목에는 리동광을 잡으라는 체포령장이 나붙어 있었다. 그 체포령에는 이런 글이 씌어져 있었다. 남만 특이 공산비적 두목 리동광 연령 30세 좌우 키꼭다리 반고스머리 눈이 특별히 큼 이자를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상금을 주며 숨기는 자는 극형에 처함. 리동광은 자기에 대한 체포령이 나붙은 게시판에 맞아서서 태연히 다 읽어보고서야 여유있게 거리를 떠났다고 한다. 리동광, 리달경, 김택환, 김영환, 전철산의 생애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에 빛나는 모범이었으며 적 배후결란의 자욱을 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넋을 더운 피로 역사에 아로새긴 고귀한 노정이었다. 내 일생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로 한 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 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애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혁명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을 써온 것은 나 개인의 취미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이 제기한 여부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 세계를 뒤흔드는 복잡한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만일 방어나 후퇴, 우회하는 방법에만 매달렸다면 우리 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때 역경을 맞받아 나가 그것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전략이 1100번 옳았다고 생각한다.